네. (20번까지) 했죠? 359페이지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12월 말 예수금 잔액은 얼마냐? 네, 지금 우리가 재무상태표 아까 시간에 열어놓은 거 있죠? 예수금은 유동부채니까 밑으로 유동부채 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금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돼요. 1117170 나오네요. 다음에 22번 재무상태표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얼마냐? 제가 12월 말이잖아요. 지금 밑으로 쭉 내려가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 쪽에 있습니다. 478-514 070이죠?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그럼 찍는 거네요. 네, 2번이네요. 2번. 그래서 마우스로 2번을 클릭하시면 되겠고, 다음 23번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라. 네,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서 손익계산서 조회하시고, 영업의 비용의 금액은 얼마냐? 자, 12월이죠. 12월로 조회한 다음에 영업의 비용 밑에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은 아래쪽에 있는 거죠.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10161,000을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조회하라. 영수증 수취명세서. 네, 아까 제가 그걸 저장 안 하고 닫은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저장 안 했더니 없어졌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영수증 수취명세에서는 저장을 그때 작성을 하고 반드시 닫으면서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제가 저장 안 해놓고 아까 막 닫으면서 그냥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거를 넣었다고 가상해서 문제를 맞춰야 돼요. 1번 탭에 여기 1번 탭에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지금은 여기가 15만 원입니다만은 자 이건 내가 기억이 나니까 시험지를 딱 보고 저기 1번 문제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10만 원을 여기다 더해야 돼. 예, 그래서 이 15만 8천 원이 아니라 25만 8천 원이 여러분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 나면 25만 8천 원이다. 여기 24번 답을 자기가 입력을 하면 그 맞는 걸로 채점이 됩니다. 다음 25번 예적금 현황을 조회하는 문제네요. 예적금 현황.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서 여기 금융의 예적금 현황 클릭하시고 6월 말 은행별 예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 잔액 탭이 있고 원장 탭이 있어요. 잔액을 보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6월 말을 입력하면 됩니다. 날짜는 6하고 뒤에 날짜는 엔터 치면 말일이 자동 입력돼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어떻게 되느냐 잔액 맞았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아 1번 틀렸군요. 300만 원 틀렸네요. 잘못 봤어요. 네. 2번인가요? 네, 2번이 맞았네요. 그래서 2번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은 지급어음 현황을 조회하라. 자금 관리에 있죠? 전체 메뉴에 가서 자금 관리를 가셔가지고 지급어음 현황을 클릭한 다음에 8월 말 지급어음 미결제액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미결제액이다. 네, 만기일별에서 만기일로 물어볼 게 아니라 조회 부분. 어음 부분 전체 하시고
8월 말 이거는 재무상태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8월 말로 한번 조회해 보십시오. 8월 말로. 예. 미결제 금액이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그 8월 말 잔액을 보면 되거든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냥 답을 찾으셔도 돼요. 이걸 보고요. 근데 지급보험 현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1월 1일부터 만기 일을요? 어음급은 전체? 이렇게? 천만 원? 근데 만약에 만기가 여기 지금 7월 이렇게 그 4월이 아니고 만기가 12월이나 만기가 어음 만기가 12월이나 10월이나 이런 어음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조금 제가 이게 미결제 금액이라는 말은 미결제액이 얼마냐라는 것은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지금 결제가 안 된 상태의 금액이 얼마냐 하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다행히 지금 아마 만기가 내년으로 하더라도 내년 2024년 기준으로 봐도 다행히 3개밖에 없어요. 네, 어음 발행한 것 자체가. 그 중에서 지금 미결제된 거는 1,000만 원, 요 위에 2개만 1,000만 원, 780하고 220요 2건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좀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예. 왜냐면 여기서 지금 저희가 8월 31일로 이렇게 조회했을 때 지금 미결제 금액이 밑에 1,000만 원이라고 떠서 이게 지금 답으로 했을 때 이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우리가 여기 만기일이 8월 31일 이내에 들은 것 중에서 미결제 금액이 1,000만 원인 것이지 만기가 9월이나 10월이나 11월, 12월 아니면 내년도 24년도의 만기인 것은 여기에 조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도 미결제 금액에 원래는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여기서 조회하라고 그랬나 해서 편하게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는 거 조회를 미리 해봤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를 하는 것이 그런 걱정이 없어요. 재무상태표의 지급어음이 1,000만 원이다 하는 것은 지금 미결제된 것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고 그거는 만기일이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아니면 내년도가 됐든 우리가 발행한 어음 중에서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결제되지 않은 모든 금액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무상태표에 가서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그런 판단이 판단이 좀 지금과 같은 그런 판단이 있으면은요 어떤 다른 장부에서 여러분이 딱 판단이 정확히 쓰는 그 장부에서 조회해가지고 답을 기록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날 시험 봤으면 여기서 조금 멈칫멈칫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만기일별로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기가
8월 이내인 것 중에서 미결제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미결제액이 얼마냐. 그럼 만기가 9월인 건 여기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멈칫멈칫 했던 겁니다. 네. 지금은 1,000만 원이 답입니다. 자, 다음은 27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시오.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세액 16번 난의 세액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이죠? 2기 예정 월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아서 7월부터 9월인 거를 기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은 저장된 거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예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16번에 이 세액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779380이네요. 맞죠? 779380. 이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답안에다가 컨트롤 V 해주시면 되는 거다. 금액이 틀려요? 공제받지 못할 매수액. 제가 안 빼먹고 한 것 같은데 답지는 틀린가요? (27번에) 821380이네 정답이. 제게 틀리네요. 그러면 제가 틀렸나봐요. 여러분 821380 나와요? 네. 예. 제가 아마 이제 전표 입력에서 오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리교체 42,000원 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 우리가 입력한 것은 불공이 354번 뭡니까 8월 19일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8월 19일 한번 볼까요? 유리교체 이거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었는데 불공이 8월 거. 아, 접대비도 있었나요? 메인 매출 전표에? 8월 8일 게 있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이거는. 이건 원래 백데이터로 입력됐던 것이죠? 부가세 신고서를 다시 한번 조회를 하고 아니오로 다시 한번 작성해요. 아, 제가 다시 작성해야 되는데 그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불러낼 때 조회할 때 아니오 해가지고 우리가 유리 교체한 거 입력하고 나서 이 부가세 신고서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서 조회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전 것이 조회가 됐네요. 네, 821380 맞습니다. 네, 저는 이거 틀렸겠어요. 821380. 네.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다음에 28번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시오.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2기 예정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7월부터 9월로 조회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로 조회하겠습니다. 네.
조회가 됐습니다. 여기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죠. 그러니까 매출이니까 윗부분 전자의 공급가액 이거죠. 예, 클릭이 안 되네요. 215-020-000 이걸 그대로 보고 타자하시면 돼요. 215-020-000 맞네요. 다음은 29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2기 예정에서 전자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매수 물어봤네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전자로 수취한 거니까 여기 전자의 매수 14가 되겠네요. 14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계산서 합계표 조회. 자, 계산서 합계표 전체 메뉴에 가서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 가지고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입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했던 게 다 7월부터 9월 사이일 거였어요.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 계산서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2기 예정의 매입 계산서 합계 금액이니까 밑에 전자 외까지 포함해야 돼요. 750-000 합계는 전자와 전자 외를 포함해서 밑에 합계가 있죠. 750-000 매입이니까 아래 겁니다. 네. 그래서 평가 문제 여기까지 하면 62점을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회하게 함으로써 이 부가세 신고 관련 서식이라든가 아니면 회계 관련 장부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답을 앞에 수행은 했지만 답을 못 찾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답을 찾는 것은 지금 이 도전 프로그램에 있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식, 그 다음에 회계 관련된 장부들, 또 자금 관련된 장부들, 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러한 재무제표 이런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두 문제, 회계정보 분석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매번 보게 되면은요, 전기의 유동 비율을 구하라.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에서도 전기의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라. 이렇게 전기 거를 출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4점씩 8점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에 전표 입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맞출 수 있는 거죠. 전기 데이터니까 전기 걸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문제를 순서를 어떻게 풀으시라고 그러냐면, 자, 먼저 이론을 아는 문제만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기초정보관리 문제 두 문제 하시고, 쉬우니까.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이 문제를 먼저 합시다. 이 문제 하고 나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 가가지고 일반전표 입력 문제 하고, 부가가치세 문제 하고, 결산하고,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62점짜리 하는 거죠. 순서를 그렇게 잡는 거죠. 그리고 항상 처음에 시험 볼 때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는 건 뒤로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빨리 하시고 남은 시간에 몰랐던 것을 찾아서 해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동비율이란 기업의 단기익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봄날 시계의 전기 유동비율을 계산하면 단 소수점 이하를 버릴 것 이랬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잖아요. 그럼 재무상태표 지금 열어놓은 게 있죠. 네, 재무상태표 열어놓으시고 12월 달로 조회를 하면 전기 것이 옆에 나옵니다. 전기계 옆에 나오면 유동 비율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이런 화면을 이건 확대해 놓고 하는 게 낫겠네요.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거기 공식이 다 나와 있어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기에다 요 숫자를 입력하시라고 그랬죠. 이 계산기를 써도 되고 손계산기를 편하면 손계산기 쓰십시오. 그 다음에 나누기 하시고 유동부채로 내려가죠. 전기분 유동부채 여기 있죠. 이거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죠. 엔터 하면은 643이 나오네요. 그래서 보기 중에 4번이 답이다. 마우스로 4번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열어놓고 전기분이죠. 영업이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전기분 영업이익이 여기 있죠. 계산기에다 숫자 입력하시고 나누기 매출액은 조금 올라가야 있죠. 저 위에 맨 꼭대기에 매출액 이거죠. 계산기에다 입력하고 곱하기 100 15 나오네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15를 클릭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뒤에 두 문제. 쉬우면서 점수는 높은 편이에요. 8점. 그래서 여러분이 맨 먼저 뒤에 두 문제를 먼저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맞출 확률이 거의 99%. 점수도 크고 또 굉장히 쉽고 전기분 거기 때문에 단기분 전표 입력 안 한 거하고 관계도 없고 근데 가능하면 기초정보관리를 먼저 하고 와서 하는 게 좋아요. 왜 기초정보관리를 안 하면 이게 틀릴 위험이 있느냐. 기초정보관리 문제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나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수정해야 뒤에 이것도 만든 거니까. 그래서 기초정보관리는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기초정보관리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수정하라,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하라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거 안 고치면 이것도 답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하고 나서 맨 뒤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 하고 나서 평가 문제 62점짜리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론은 풀 때 모르는 건 일단 뒤로 제끼는 게 좋아요. 이론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만 우선 탁탁탁 찍어놓고 모르는 것은 나중에 이제 감독관이 2분 남았습니다. 3분 그런 거 안 알려주죠. 이제 비대면이니까 시계에 이제 시계를 잘 보시고 뭐가 좀 화면에 안 나타날까? 참 시간이 됐다는 거를 잘 모르겠네요. 작년 2월에 시험 봤는데요. 다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모니터에 그 남아있는 시간 어딘가 표시될 겁니다. 표시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3분 정도 남아있으면 이제 빨리 이제 찍을 건 빨리 찍어야죠. 비워놓은 거. 그래서 이론에서 몰라가지고 비워놨던 거. 그게 있을 거예요. 이론에서 몰라가지고 비워놓은 것을 한 1, 2분 남겨놓고는 빨리 찍은 다음에 마지막에 제출이라는 단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그 사전 시험 볼 때 마지막 제출 이런 단추가 있는지 그런 거 꼭 확인해 주시고 제출 없이 그냥 입력만 하면 자동 제출이 되는지 마지막에 뭔가 제출이라든가 이런 단추를 눌러야 제출이 되는 것인지는 확인해 보세요. 최근에 제가 시험을 안 봐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그 사전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문제를 한 서너 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너 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것까지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공지사항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이 에러가 나면 이런 조치를 하세요. 이런 공지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 에러가 나면 안 되니까 사전 연습할 때 에러가 나면 이렇게 조치하라는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보기 5일 전에 메일이 오면은 그 메일로 접속해가지고 그 사전 모의고사 이거를 충분히 이렇게 해서 당일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애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은 백데이터를 다른 거를 또 설치해야 돼요. 애행 연습했던 거 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애행 연습은 어디까지나 애행 연습. 문제가 많지 않아요. 한 서너 문제, 몇 문제 있을 거예요. 그걸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론 문제 다는 방법, 또 실기 문제 하는 방법 이런 걸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5월 달에 시험 볼 때 다시 말씀드릴 거고 이번에는 55회 이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론 공부를 잘 해주신 분은 이론에서 고득점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실무에서 여러분이 좀 부담이 줄어들죠. 자, 1번.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앞에서 제가 기억납니다. 54회에서도 질적 특성 문제가 나왔어요. 55회도 냈네요. 회계정보 질적 특성이 이론에서 안 빠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예측가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피드백 얘기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측가치나 피드백가치하고 관련된 것은 2번이죠. 네, 목적 적합성을 설명한 거예요. 네, 2번이다.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가 발생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네, 유동부채 여러분 아시죠? 유동부채 하면은 뭐예요?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네, 이런 것들이 유동부채라고. 1번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했어요. 예수금이죠. 네, 예수금 유동부채 맞습니다. 다음 달에 그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예수금 유동부채죠. 2번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계약금이 지급한 건 뭐죠? 선급금 자산입니다. 네, 답이 2번이네요. 선급금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에요. 그래서 2번이 유동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 네, 해당하는 거예요? 1번이네요. 그럼 1번. 네, 답이 1번이네요. 해당하는 것이군요. 네. 답이 1번입니다. 자, 2번은 자산이니까 아니고, 그럼 3번도 한번 봅시다. 왜 아닌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자산이에요. 부채가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죠. 그래서 유동 부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것 그랬네요. 1번 맞습니다. 다음에 3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은 23년 3월 10일에 주식회사 서울의 파산으로 단기 대여금 200만 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거래로 인하여 주식회사 한공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은 얼마냐? 단 3월 10일 이전에 설정된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80만 원입니다. 자, 단기 대여금 200만 원을 대손 처리해야 되는데요. 충당금은 8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에서는 80만 원을 상계하고 120만 원은 비용 처리해야죠. 그때 쓰는 계정과목은 무슨 계정과목일까요?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 네, 외상매출금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것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120만원, 이것하고 대손충당금 80만원, 이게 차변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되는 금액,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손익계산서로 안 가는 거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만 비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기타의 대손상각금은,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법인세 차감전 이익과 단기 순이익에서는 120만 원이 줄어드는, 감소하는 거죠. 다음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고 식별이 불가능해. 이거 잘못 설명했어요. 물리적 형체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식별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배웠죠. 네. 그러면 무형자산인데 어떻게 식별이 가능해요? 법적인 서류가 있어야 돼요. 네.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법적인 서류가 있어야 된다. 법률적인 서류. 특허권이다. 그러면 무슨 대한민국의 특허인지 국제 특허인지, 그리고 그게 특허 번호는 몇 번인지, 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그게 식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회사에 소프트웨어가 5천만 원짜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보여주세요. 예, 그게 아니고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서, 예, 이런 것 등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잘못 설명한 사람이 김한국이 답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다 맞는 거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은 매출이나 원가 절감으로 나타나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지. 네, 무형자산은 대체로 법적 권리예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무형자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다음 자료에 의한 회계 처리 시 차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은? 분계 문제예요. 자, 주식회사 한공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국제의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취득하고 거래 수수료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주식을 장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라는 얘기죠.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해야 단기 매매증권이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틀렸어요. 그러면 매도가능 증권인데, 자, 매도가능 증권으로 인식할 때 510만 원이라고 인식해야 되느냐, 610만 원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 차이예요. 자, 여러분, 매도가능 증권은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에서 취득하는 거죠. 네, 취득 금액이 한 주당 600만 원에 취득했잖아요. 그리고 수수료가 10만 원 들어갔죠. 이 매도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610만 원으로 인식해야. 액면가로 인식하는 것은요, 이 자산으로 인식할 때는 액면가로 인식하지 않아요. 액면가로 인식하는 경우는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할 때 자본금을 기록할 때 액면가로 기록합니다. 발행한 회사.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액면가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지,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회사는요, 액면가를 기록하는 회계 처리가 절대로 없어요. 취득하는 회사는. 발행하는 회사만 액면가를 자본금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4번이다.
다음은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그 유형별 연습 문제 이론 풀 때도 제가 이런 그림을 자주 그렸죠. 이게 T자를 그리셔라. 기말 상품 재고액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 상품 계정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이 여백에다가 시험지 메모지 있잖아요. 그날 A4 용지를 놓고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거기다 T자로 상품. 자, 매입액 기초재고액하고 매입액이 차변이잖아요. 그러면 차변의 합계가 450이 나오죠. 대변의 합계도 450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매출 원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매출 원가를 알려줬느냐? 알려줬어요. 매출액하고 매출 총이익을 알려줬기 때문에 매출 원가를 알려준 거나 다름없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 총이익이잖아요. 그럼 매출 원가가 얼마라는 얘기죠? 420만 원이다. 이거. 420이 매출 원가라는 걸 알려준 셈이에요. 매출액이 500만 원이고 매출 총이익이 80만 원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기말 재고액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30만 원이다.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T계정 그려가지고 칸 채우기 하시라고 그랬죠. 기초하고 매입액은 차변, 상품의 차변. 상품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액은 대변. 대변. 그 두 개의 합은 언제나 같다.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언제나 일치한다. 그 원리를 가지고 칸 채우기 하셔라. 2번이다. 다음은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묶인 것은 이랬습니다. 자, 주식 발행 전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자, 기사 내용이 뭔가요? 주식회사 한공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태양광 산업에 진출할 것을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 500주를 주당 12,000원에 현금으로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한다. 이러한 신문 기사가 있었다는 거네요. 자, 내용은 그거잖아요. 주식 발행해가지고 회사에 새로운 사업을 마련할 자금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뭐냐? 알 수 있는 사실. 자, 기업. 주식회사 한공의 자본 잉여금이 증가한다.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무엇 때문에 증가할까요? 주식을 할증 발행했죠. 자, 액면가 10,000원인데 12,000원에 발행을 하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한 주당 2,000원씩 발생해요. 주식 수만큼 곱하기 주식 수 하면은 그 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바로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거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주식회사 한공의 자산이 증가한다. 당연하죠. 자금 마련하려고 주식 발행했는데 유상증자 했잖아요. 유상증자하면 자금이 마련된 거예요. 자금이 자산이에요. 증가하죠. 그 다음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금이 증가한 거예요. 현금 발행했다. 현금이란 돈으로 주식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D것을 보겠습니다. 부채가 증가한다. 주식 발행하는데 부채 증가할 일이 없습니다. 틀렸고요. 리을. 주식회사 한공의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요, 자본거래입니다. 자본거래에서는 이익잉여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본거래는 주주하고의 거래예요. 주주와의 거래에서는 이익잉여금이 해당되지 않아요.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려면 영업을 해야 돼요. 영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면 이익잉여금 증가하는 거예요. 영업을 해서 수익이 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업과 니은이 알 수 있는 사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기업과 니은 1번이 답이다. 자본에 관한 이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본 관련 분계라든가 자본 관련 개정 과목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7문제가 재무회계 문제가 나왔고 나머지 3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 과세자의 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틀린 설명을 하는 사람은 네, 여러분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자, 김 과장,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해. 그렇죠. 소매업자도 사업자잖아요.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음,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해. 그렇죠. 간이과세자도 사업자잖아요. 네,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죠. 다음, 면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해. 그렇죠. 면세 사업자도 사업자잖아요. 세금 계산서 발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해요.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해요. 하지만 면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발급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사람이 틀렸겠네요. 직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해. 직수출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회사가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한다. 이런 게 직수출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중국의 무슨 핸드폰 회사에 핸드폰에 들어갈 메모리를 수출한다. 그게 직수출인데 그걸 우리나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그 회사에다가 뭐 주소를 알려달라, 사업자 번호를 알려달라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안 합니다. 그래서 직수출은 수출 실적 명세서 그것이 증빙이 돼요. 부가세 신고할 때. 그래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것을 생략합니다. 하지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수출 재화를 임가공하는 국내 거래,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 거래를 할 때는 그때는 발급을 합니다. 네, 이거는 직수출이니까. 답이 4번 한주임이 틀렸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현금 판매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예요. 현금이든 외상이든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죠. 외상도 인도하는 때입니다. 틀렸네요. 부가가치세의 공급 시기는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현금 받는 기준이 아니에요. 재화를 인도하는 때. 용역이면 서비스, 역무를 완료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가요. 자, 2번 틀렸고 그러면 3, 4번은 맞았겠죠. 장기할부 판매는 할부하고 다릅니다. 장기할부 판매는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맞고요. 국외 수출, 선적일이 맞고요. 기적일, 선적일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내국물품 국외 반출이라는 말은 수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적일이나 기적일이 공급 시기가 된다. 자, 10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령했다. 상품 운반용 트럭을 구입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입니다. 트럭이니까. 본사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건물은 과세니까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토지 관련된 것은 안 되죠. 세 번째,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500만 원하고 400만 원. 3번. 네, 55회의 이론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 뭐 9개 맞출 수 있죠? 어려운가요? 네, 7개 이상을 목표로 7개 이상 목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